네, 오늘 뉴스 완전 정복하는 온유한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선영님은 인천인데 비가 엄청 온다고 해물파전에 막걸리 마시고 싶다고 하시네요.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더라고요. 아까 그렇죠. 저도 조금 일찍 왔는데 비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요. 어느 순간에 나가느냐 따라서 비 오는 타이밍이 좀 맞냐 틀리냐에 요즘에 따라서 비가 그런 좀 것 같아요.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산 항상 스콜처럼. 들고 다녀야 네. 돼요. 김영민님이 비가 와도 덥네요. 맞습니다. 비가 와도 좀 이게 습기가 확 올라오니까 좀 네. 더운 기운이 많은 것 같고. 안진희님이 네, 비 오는 날의 딱이라고 상큼하다고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이 또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아침바람 찬바람님이 후쿠시마 방류 소식에 마음이 정말 눅눅하다고 하셨는데 이 소식부터 얘기를 하면 우리 정부가 일본과 논의한 오염수 방류 관련 합의 내용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측 요구가 얼마나 받아들여진 겁니까? 굳이 그 정량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절반 정도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지난 7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한테 직접 요구한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 측 전문가가 지금 IAEA 그 사무소가 후쿠시마 현지에 있거든요. 네. 거기에 아예 한국 측 전문가가 머물게 해달라, 그러니까 상주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설명을 하는 거는 네. 이제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가 있기에는 좀 어렵다, 쉽지 않아서 조율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대신에 정보 공유를 일종의 대안으로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의를 주기적으로 하고 그리고 방문을 정기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상주는 안 하지만 가끔씩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최신 정보를 좀 공유하는 그런 식으로 대안을 좀 받았고요. 얼마나 자주 가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 이제 건 얼마나 아니고. 자주 할지 또 누가 갈지 이런 것들도 아직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요구 사항이 총 4가지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방사능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선다 이러면은 즉각 중단해야 된다. 이게 한 가지 요구 사항이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 달라.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 2가지는 수용을 했어요, 일본이. 그런데 이제 나머지 2가지는 수용을 안 했는데 나머지 하나가 점검 주기 단축. 그러니까 이제 네. 알프스를 좀 필터를 더 자주 점검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그건 받아들여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농도 측정 대상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핵종들이. 근데 5개를 추가적으로 더 요걸 측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설비를 아직 개선 중이라서 안 된다 이런 입장이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반 정도 수용이 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즉각 방류 중단이나 실시간 정보 공유는 원래 방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맞아요. 거 원래 아닌가요? 일본이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많이 받아들여진 거는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표면적으로 일본이 성의를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다가 한국어로 이제 표현을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성의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뭐 일식당 이제 가야 되나 이런 고민도 좀 하시는 것 같고 뭐 당장 예약이 좀 줄었다는 뉴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오염수 방류 시작되면 사실 어민들이랑 관련 업종 피해가 상당히 클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어쨌든 심리적으로 네. 일본이 그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어민은 피해 지원 대상 아니라고 선을 딱 그었네요. 맞습니다. 이제 방금 이 말씀해주신 내용 안에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자국 어민들에 대해서는 이미 수천억 원을 배정을 해놨거든요. 네, 피해 보상금을. 풍평 피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제 외국 특파원들 상대로 일본 정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인접한 국가죠. 한국하고 중국 어민들한테도 일본 어민들처럼 보상을 해줄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방류로 인한 방사선 영향은 무시할 정도라서 주변국 사람들한테 피해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즉 이 얘기는 주변국은 안 해준다라는 얘기죠. 근데 좀 논리적으로 보자면은 그 영향을 무시할 정도라면은 이제 일본 자국도 어민들도 해주면 안 되죠. 안 받아도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점에서는 좀 모순점이 있습니다. 정치권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은 어제부터 바로 활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일단 민주당은 지금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방류하는 이 상황 자체를 국민 안전 비상 사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어제 규탄 대회를 국회에서 열었고요. 거기서 이재명 대표의 표현을 보면은 그 공격하는 주 대상은 일본인데 거기에 또 윤석열 정부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과학적 검증도 주변국 이해도 그리고 일본 국민 이해도 없이 오염수를 내버리겠다라는 폐악을 저질렀다. 근데 여기에서 들러리 서고 방패막이 역할을 한 윤석열 정권 책임도 가볍지 않다. 이렇게 같이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박강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지금 방류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부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가 일종의 협의 자리였던 거 아니냐. 이제 물론 논의가 안 됐다라고 공개적으로 나왔는데 그렇게 좀 지적을 한 건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본이 오염시킨 바다 위에서 한일 두 나라가 군사 협력하는 상황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즉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점도 좀 강조를 하는 그런 표현을 썼고요. 네. 그리고 어제는 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일본 대사관, 주한 일본 대사관 항의 방문을 갔고요. 또 오늘 저녁에는 국회 본청 앞에서 촛불 집회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비가 올 거라서 또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주말에도 장애 집회를 할 예정이고요. 특히 9월 달에는 IAEA나 뭐 UN 같은 그런 국제 기구들 있잖아요. 네. 여기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가 가지고 이거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전달할 거라 그래요. 정의당도 큰 틀에서는 일본 민주당하고 지금 입장이 같은데 일본 정부하고 도쿄전력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하거나 이런 식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고요. 이정미 대표 어제 기자회견 해가지고 여권을 비판을 했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태평양은 기시다 총리, 윤 대통령의 원자력 카르텔 하수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인상적인 건 카르텔이라는 표현이죠. 윤석열 네. 대통령이 자주 쓰는 표현을 이용해가지고 또 이제 그 역으로 다시 공격을 한 겁니다. 네. 데이지님이 결코 기어코 방류를 하네요. 일본 국민들 반대도 심한데 이제 그런 게 좀 걱정을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 소식이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 서희처 교사가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원인으로 사실 이른바 연필 사건이 배경 이제 원인으로 하나 있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 연필 사건의 당사자인 그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현직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지금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반박하는 내용이 없는 걸로 봐서는 좀 맞는 걸로 일단은 추정이 되는 상태고요. 네. 원래 가해 학생 부모가 누구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여러 가지 소문 같은 것들도 있었잖아요. 처음 사실 많이 알려진 게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사실 뭐 유력 정치인의 뭐 가족이다. 이래서 사실은 불거진 것도 맞아요. 있었잖아요. 삼선 의원의 네. 이렇게 손주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결국 됐었고요. 네. 뭐 그 과정에서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또 뭐 사과하고 이런 일도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나온 내용은 그 경찰관하고 수사관이다, 검찰 수사관이다 이렇게 부부가 네. 그 부모가 그렇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유족 측에서는 이게 좀 석연치 않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경찰에서 계속 발표를 할 때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즉 그 얘기는 그 사망한 교사의 좀 개인적인 문제다 이런 쪽으로 좀 수사의 결론을 어느 정도 맞춰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학부모의 직업이 나오다 보니까 이 경찰 수사를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제 통화한 사실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밝혔는데 지금 유족 측에서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유족 측의 변호사가 숨진 교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해 학생의 학부모하고 2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 그리고 또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보면은 이게 이제 연필 사건이라는 게 이게 어떤 사건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제 그 수업 중에 연필로 이제 이마를 긁어가지고 상처가 난 사건이고 네. 그 가해 학생의 부모가 지금 누구냐 요거에 대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 가해 학생이 이 숨진 교사에 대해서 좀 일종의 스트레스랄까요? 그러니까 민원을 계속해가지고 가해 학생의 압박을 학부모가? 했다. 네.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그렇게 압박을 했다라는 게 좀 그 의혹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네. 확인된 내용들은 아니고요. 네. 근데 사실 이 사건이 지난달에 고인이 숨지기 전에 이런 의혹들이 나왔을 때 이제 뭐 학교에 업무 상담 요청을 했는데 뭐 상담 요청한 기록에 연필 사건이 언급이 됐고 해서 이게 어쨌든 주요한 원인이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네. 보면은 상당히 시일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뭐 아직까지는 밝혀진 게 없다 그러니까 좀 답답한 상황이기도 하고 국민들도 답답할 것 같고 맞아요. 유족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법률 대리인이 사건 당일 오후에 뭐 2차례 전화 통화했고 밤 9시에 사실관계 확인하라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도 추가로 보냈고 다음 날에는 아버지가 학교를 찾아오기도 와서 면담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제 당사자가 있는 거니까 경찰 쪽 사람이 있는 거니까 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제일 좀 문제가 되는 지점이 뭐냐면은
이제 그렇게 전화가 왔고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 게 아마 휴대폰일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숨진 교사의 휴대폰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부가 가해 학생의 부모가 이 경찰관이 한 명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경찰관이 담당했던 업무가 포렌식 업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네. 포렌식이라는 게 보통 휴대폰이나 아니면 노트북 같은 거 뭐 삭제됐거나 이런 것들 내용 복구하는 것도 있고 또 잠겨 있으면 열고 이런 내용들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열지 못했다라고 경찰 쪽에서 밝혔는데 이 관련된 부서에 그 가해 학생의 부모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의도적으로 열지 않은 거냐 이제 이런 식의 의혹을 좀 제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제 그런 관련돼 있으니까 의심이 간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군요. 네. 경찰은 어때요? 이제 아무래도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은 아직은 뭐 봐주기 수사 같은 거는 가능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이긴 한데 일단은 네. 여론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황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 흔히 말하는 왕의 DNA 사건도 교육부 네. 공무원이었고 이번 사건도 이제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누군지에 대해서 되게 관심사였는데 이게 참 뒤늦게 드러나면서 좀 오히려 논란을 자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학부모의 직업은 경찰이 뭐 100% 알았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뭐 당연히 조사도 네, 했다고 조사했기 하니까. 때문에 100% 알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 또 공개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예, 다음 소식 또 이건 수사 진행 상황 봐서 또 속보 나오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제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영 부장판사가 지명이 됐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출근길이죠. 이거 면담하려고 이제 나오는 길에 기자들 앞에서 무너진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성찰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되죠? 이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2021년에 이제 그 고검장이 대전 법원장이 됐는데 고등법원장이 됐는데 그때도 이제 취임사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이 무너진 사법 신뢰라는 건 결국에는 그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한 걸로 그렇게 좀 해석이 되죠. 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재판 상황들을 비판하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용균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보수 성향의 판사다 이렇게 좀 대척점에 있다라고도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지켜볼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가 어떻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집중되잖아요. 그리고 지난해 말에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가지고 친하다고 볼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친한 친구의 친구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랑 그 한 학번 후배예요. 같은 같은 학과의 한 학번 후배고 물론 사법연수원 기수는 훨씬 선배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구수를 했기 때문에 네. 기수 차이가 좀 나는데 이제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 이전보다는 후퇴한 표현이라고 할까요? 네. 친한 친구의 친구다 보니까 이제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서 아는 정도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는 윤 대통령이랑 직접적인 소통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법조계 쪽에서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되는 게 2017년인데 네. 그때 전 정도까지는 그래도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안다라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친분이 있었고 이제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비교적 최근에는 좀 교류가 없었고 이런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주변 인물과 비교해 보면은 뭐 친하다고는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보면. 적어도 최소한 아는 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사법고시 그 준비하는 같은 학교의 한 학번 차이 선후배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뭐 당연히 이제 아는 사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균영 후보자 평가는 좀 어때요? 일단은 보수 성향 판사라는 게 굉장히 좀 명확하고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그 겨냥한 그런 발언들이거든요.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 사실. 자리에서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한 거죠.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이잖아요. 네. 딱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법원에서 민사판례 연구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소위 엘리트 판사들의 모임입니다. 네. 그 정반대되는 곳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서 대부분이 다 대척점에 있다 이렇게 좀 모임 볼 수가 있을 것 자체가 같아요. 아예 약간 대척점에 그렇죠. 있는 안에서 모임이군요. 예를 들면 뭐 진보 그룹에 있는 그 회장이었던 사람이 김명수 대법원장이고 그 반대쪽에 있던 모임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용균 후보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판결은 어떤가요?
판결들은 이렇게 좀 뭐 일방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약자를 옹호한 판결도 있고 또 네. 반면에 뭐 아닌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 완전히 단일화해서 보긴 좀 어려운데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제 투레트 증후군이라고 하는 소위 네, 틱장애예요. 있죠. 네. 근데 장애인을 거부했었거든요. 원래는 장애인으로 등록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차별이다라고 해서 이 소위 틱장애 장애인들에게 손을 들어주는 그런 판결을 내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기억을 하실 텐데 네. 물대포 때문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1심에는 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무죄를 내렸는데 2심에서 바로 이 이용균 후보자가 그 재판을 했거든요. 근데 1심을 뒤집어가지고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자라면은 이건 이제 보수 성향의 판사가 맞느냐 이렇게 좀 판단할 수도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아, 저희가 이균용 죄송합니다. 후보자인데 이용균 이균용 후보자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있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또 어떤 판결이 있었죠? 뭐 이외에도 뭐 YMCA 여성 회원들이 그 의결권을 달라 이렇게 이제 낸 소송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여성 회원들의 또 손을 들어주지 않은 판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은 뭐 상대적으로 좀 다른 판결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한 판결도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재판장으로 서울고법 재판장으로 있었을 때였는데 1심하고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법농단 사건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정치적 그 판단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권에서 나온 얘기들은 뭐냐면은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의 판사들이 예를 들어 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거나 그러니까 진보적 성향을 많이 이렇게 보였다, 어필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SNS 활동 같은 거 굉장히 비판적이거든요. 즉 최근 상황하고 좀 연결해 볼 수도 있는 게 그 정진석 의원 실형 판결 낸 이제 박병곤 판사 사례 있잖아요. 네. 그 판사 같은 경우에도 SNS 글 많이 쓰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다. 즉 어떻게 보자면은 이제 그 성향 드러내는 것 자체에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여권의 평가는 원래대로 되돌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야권에서는 너무 보수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법조계에서는 이제 이균용 후보자가 대법원장 되면 좀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나요? 이제 그제 그 현직 판사를 좀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안 그래도 다들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봤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판사들은 이렇게 대법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막 그렇게 엄청나게 걱정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뭐 나의 인사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우려를 하지는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조직 자체가 좀 독립적인 거죠. 그렇죠. 판사들 하나하나가 다 사법부로 별도로 판결을 내리고, 그러니까 검찰하고 좀 많이 비교를 하는데 검찰은 단일 조직이어서 인사도 굉장히 강력하게 그 그렇죠.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일체라는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근데 그런데 다만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거는 대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큰 판결을 하나 내리게 되면은 하급 법원에서는 그 흐름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역행하는 식의 판단을 내리긴 좀 어렵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영향은 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앞으로 정치적 해석이 좀 따르게 되는 그런 판결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앞으로 뭐 대법원에서 해야 될 것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맞죠. 네. 그 사법농단 재판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대법원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게 벌써 횟수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맞습니다. 4년 넘게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관련된 그런 재판들도 결국 아직은 이제 그 2심 가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들도 결국에는 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항고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수 씨 사건도 이미 대법원 소부에서 심리 중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네요, 정말. 그러면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 결정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 결론을 내리느냐가 정치권에도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요 소식 한번 볼게요. 정경련이 55년 만에 이름을 바꿨어요. 한국경제인협회? 네. 한경협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원래는 최초에 지었던 이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로 원복이라고 하죠. 저희가 표현을. 맞습니다. 네, 원래 바뀌는 거예요? 한경협이었는데 네. 그게 61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7년 있다가 좀 확장이 되면서 전국이란 이름을 붙여가지고 좀 범위를 넓게 해가지고 정경련이란 이름으로 바꿨던 거고요. 한국보다 전국이 넓은 범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네. 입에는 좀 더 정경련이 익숙하긴 해요. 워낙 오래된 맞습니다. 협회니까. 네. 한국경제인협회로 있었던 시기는 한 7년 정도밖에 안 되고요. 68년부터 계속 정경련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익숙하고요.
정경련이라는 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경제단체 중에 하나인데 경제단체라는 건 사용자나 경영자들의 그 이익을 좀 대변하는 협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조에 좀 대항해서 있는 대척점에 있는 그런 협회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정경련은 그 단체 중에서도 맏형격이었거든요. 원래 경제 5단체 혹은 6단체 이런 정도로 부르는데 네. 정경련이 그중에서 가장 그 큰 단체였었고요. 그 회장들 이름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정주영 회장, 뭐 구자경 그 LG그룹 회장, 뭐 김우중 대우그룹 초대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재벌 총수들은 다 기라성 같이 다 맞아요. 한 번씩. 만든 사람도 이병철 삼성그룹 초대 회장이고요. 네. 정경련 사실은 태생부터 이거는 협회라고는 하지만 정경유착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뭐 이런 평가가 있잖아요. 실제로도 정치자금 관련해서 뭐 수사도 많이 받았고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2002년에 이해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는데 그때 정치자금을 정경련 주도로 전달을 하거든요. 뭐 이런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2011년에 이명박 정부 때 이 정경련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기업별로 이 접촉할 정치인들을 쭉 리스트를 정리를 해요. 성향을 다 분류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기업이 누구를 접촉을 해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돼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논란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정경유착에 대해 계속 비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타격은 안 받았는데 이제 결정적이었던 거는 바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그렇죠. 인해서 네. 이제 결정타를 맞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시점에 이제 삼성이 복귀를 지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바꾸는 거잖아요. 네. 이 시점에 이렇게 되는 게 좀 어떤 의미일까 싶기도 해요. 이제 저도 이게 여권에 물어봤었는데 사실 이 4대 그룹 그러니까 삼성을 포함해가지고 4대 그룹이 복귀를 하면서 정경련이 부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4대 그룹 그 계열사가 내는 운영 회비가 원래 정경련에 운영하는 이 회부의 4분의 3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네요. 통으로 다 빠져나갔으니까 정경련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구조조정도 하고 저는 이제 정경련에 이렇게 취재원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그 당시에 해외 연수를 갔다가 중간에 다 돌아오고 아 돈이 떨어지니까. 돈이 없어져서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해외 연수 같은 것도 없고 신입사원도 잘 안 뽑고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은 김병준 그 전 상임선대위원장 이제 비대위원장도 했었죠. 그 김병준 전 위원장을 이 보내면서 그러니까 회장 직무대행으로 보내면서 이제 여권에서 물어보니까 해석이 이런 거예요. 이 김병준 전 회장을 보내기 전까지는 정경련하고 윤석열 정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많이 관심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그 수사팀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영수 전 특검이 특검이었고요. 즉 자신이 수사를 했던 그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김병준 전 회장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모 여권 관계자가 표현하기로는 요건 이제 고쳐서 쓰겠다라는 의미다. 고쳐서 쓰겠다. 네, 그러니까 측근을 보내가지고 여기를 이제 정리를 하겠다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4대 그룹들도 결과적으로는 이 김병준 전 회장이 이제 다 마무리를 하니까 아, 다 정리가 된 거구나. 그러니까 정부 쪽의 입장이라고 보고 다 복귀를 하게 된 거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